그녀는 그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난한 장학생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학교의 불량 학생들이 그녀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위해 장기자랑 대회에 몰래 등록시켰다. 넌 이번 장기자랑에서 우리 오락거리야. 그들이 비웃으며 말했다. 우리 학교에 어울린다고 착각하는 불쌍한 고아지.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길 건너편에서 자신만의 비극을 안고 있는 한 싱글파더가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잔인한 함정으로 시작된 이 일은 곧 그 학교 역사상 가장 놀라운 순간으로 바뀌게 된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말씀 친구 여러분. 구독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방해 요소는 꺼두시고 집중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울릴 것입니다. 노래해 고아야. 우리 모두에게 내 목소리를 들려줘. 민호의 잔인한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12살의 서연은 낡은 교복을 입고 떨어질 듯한 눈물을 참고 있었다. 지우의 휴대폰은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그녀 주위에 무자비한 원을 형성했다. 너희들이 나를 장기자랑에 등록시켰다고? 서연의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부서진 속삭임에 불과했다. 당연하지. 네가 무대에서 얼어붙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재미있을 거야.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장학생. 민호는 등록 양식을 바닥에 던졌다. 내일 모두가 네가 얼마나 한심한지 볼 거야.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다. 주머니에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유일한 물건인 작은 음표 모양의 펜던트가 있었다. 괴롭히는 아이들이 웃으며 멀어지는 동안 그녀는 눈을 감고 어머니가 떠나기 전에 작곡했던 멜로디를 무의식적으로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길 건너편에서 중년의 남자가 자신의 과거로부터 유령을 불러오는 것 같은 소리에 이끌려 멈춰섰다. 영철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소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그의 가슴을 조이게 만들었다. 백혈병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기 전 그의 딸이 가졌던 것과 같은 눈빛이었다. 침묵 뒤에 폭풍우를 숨기고 있는 눈빛. 아이들이 다시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을 때 영철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만해! 영철의 목소리는 예상치 못하게 강하게 울려 퍼졌다. 아이들은 놀라서 뒤돌아보았다. 어른 앞에서 그런 행동이 부끄럽지 않니? 민호는 처음에는 반항적인 표정을 지었지만 영철의 단호한 눈빛을 마주하자 주저했다. 우리는 그냥 장난치고 있었어요. 괴롭힘은 장난이 아니야. 영철은 서연에게 다가갔다. 괜찮니?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묘한 결단력이 비쳤다. 영철은 아이들이 흩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떠나면서도 서연을 향해 조롱하는 시선을 던졌다. 내일 무대에서 보자, 고아야. 너희 부모님들이 너희의 행동을 알면 어떨까? 영철이 뒤에서 외쳤다. 그의 말에 아이들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서연은 구겨진 종이를 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 없어요. 전 괜찮아요. 그러나 영철은 그녀의 눈에서 자신의 딸 미래를 보았다. 세상의 잔인함에 맞서는 작은 영혼. 내 이름이 뭐니? 박서연이요. 서연아, 네가 정말 괜찮다면 내가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 하지만 내 직감은 네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 왜 신경 쓰세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그녀의 짧은 인생에서 낯선 어른들의 친절은 흔치 않았다. 영철은 잠시 침묵했다. 내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들었어. 내 딸을 생각나게 하는 무언가. 당신 딸은 어디 있어요? 영철의 눈이 흐려졌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단다. 그 말에 서연의 얼굴이 변했다. 그녀도 상실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았다. 둘 사이에 말없는 이해가 형성되었다. 내일 공연에서 노래할 거예요? 영철이 부드럽게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못해요. 전 노래를 못해요.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영철은 무언가를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한때 음악 선생님이었단다. 도움이 필요하면. 그는 명함을 건넸다. 언제든지 연락해. 서연은 주저하며 명함을 받았다. 영철이 떠난 후 그녀는 장기자랑 신청서를 다시 바라보았다. 어쩌면 이것이 운명의 전환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싹 텄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서연은 주머니에서 어머니의 펜던트를 꺼내들었다. 햇빛에 반짝이는 작은 음표는 마치 그녀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침묵했던 멜로디가 다시 한번 떠오르기 시작했다. 영철은 차고에 덮여있는 피아노를 응시했다.
두꺼운 먼지층이 3년 동안의 방치를 증명하고 있었다. 11살의 딸 미래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그는 단 한 음도 칠 수 없었다. 악보들은 여전히 그녀가 마지막 연습에서 놓아둔 그대로 흩어져 있었다. 그 아이는 천사처럼 노래했지. 그는 빈 공간에 중얼거렸다. 매일 그를 괴롭히는 침묵은 웃음소리, 멜로디, 그리고 한때 이 벽들을 채웠던 생명의 부재를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영철은 먼지 쌓인 피아노 위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쓸었다. 사진 속 미래는 음악 콩쿠르에서 받은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 내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게 가장 아프구나. 그는 사진에 속삭였다. 집이 너무 조용해. 너무 비어있어. 어제의 일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학교 앞에서 괴롭힘 당하는 소녀. 그녀의 눈에서 보았던 익숙한 상처. 개입한 후 그는 그녀의 이름이 서연이라는 것과 할머니와 함께 몇 블록 떨어진 작은 임대 아파트에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래야, 그 아이의 눈에서 너를 봤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액자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같은 상처, 같은 용기. 비참한 삶에 제동을 걸기 위해 영철은 부엌으로 향했다. 식탁 위에는 미개봉된 우편물들이 쌓여 있었다. 그중 하나는 그가 한때 가르쳤던 음악원에서 온 것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그에게 복귀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고 있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는 편지를 구겨버렸다. 비극 이전의 영철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피아노 교사 중 한 명이었다. 부유층의 자녀들에게 음악을 가르쳤고 그의 학생들은 국내외 콩쿠르에서 상을 휩쓸었다. 하지만 미래의 죽음은 모든 것을 앗아갔다. 미래의 투병 과정은 긴 고통의 시간이었다. 마지막 날들, 어린 딸은 이미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는 듯했다. 아빠, 내가 없어도 계속 음악을 가르쳐 줄 거죠? 그녀가 물었다. 영철은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미래가 떠난 후 아내 지수도 견디지 못했다. 슬픔은 그들의 결혼을 파괴했고 결국 그녀는 해외로 떠났다. 영철에게는 기억과 죄책감만이 남았다. 커피를 마시며 그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서연의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고민했다. 어제 짧은 대화 중에 그는 노부인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었고 서연이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했다. 왜 신경 쓰는 거지? 그는 자문했다. 그러나 깊은 곳에서 그는 이유를 알고 있었다. 서연은 그에게 잃어버린 목적을 되찾을 기회였다. 아마도 그녀를 도움으로써 그는 미래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결심을 하고 영철은 차고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단순히 피아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고통스럽게 피아노 커버를 벗겼다. 먼지가 공기 중에 춤을 추며 햇빛에 반짝였다. 그의 손가락이 황변된 건반에 닿았을 때 그는 몸을 떨었다. 한 음을 눌렀고 불협화음이 차고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그의 가슴에 물리적인 통증을 일으켰다. 그러나 3년 만에 처음으로 피아노를 다시 덮는 대신 그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방법적으로 피아노를 닦기 시작했다. 아마도 그는 생각했다. 아마도 음악이 돌아올 시간인지도 모르지. 몇 시간 후 그의 전화기가 울렸다. 서연의 할머니였다. 아이 선생님, 노부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서연이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할머니의 전화를 받은 영철은 즉시 서연의 집으로 향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복도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으로 어둑했다. 문을 두드리자 지친 얼굴의 노부인이 그를 맞이했다. 들어오세요, 이 선생님. 할머니의 손은 수십 년의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서연이는 방에 있어요. 영철이 좁은 거실로 들어서자 처음 보는 소박한 생활 공간이 그를 맞았다. 벽에 걸린 사진들 중에는 웃고 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이 여러 장 있었다. 서연이 어머니군요. 영철이 부드럽게 말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 딸 지은이에요. 2년 전 교통사고로 떠났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아픔이 담겨 있었다. 그 후로 서연이는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영철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또 다른 침묵된 목소리, 또 다른 부서진 멜로디. 작은 방 안에서 서연은 침대 위에 웅크리고 앉아 낡은 노트를 보고 있었다. 영철이 들어서자 그녀는 놀라서 노트를 덮었다. 괜찮아요. 영철이 말했다. 할머니께서 도움을 청하셨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이 도와주실 수 없어요. 아무도 못해요. 그 노트가 뭐니? 영철이 부드럽게 물었다. 서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노트를 내밀었다.
엄마의 작곡 노트예요. 엄마는 음악을 만드셨어요. 광고 음악이랑 그런 것들. 영철은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쳤다. 페이지들은 수없이 넘겨진 흔적으로 달아 있었다. 어떤 멜로디는 완성되어 있었고 다른 것들은 아이디어의 단편들이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내 빛에게라는 제목의 미완성 곡이 있었다. 이건 영철은 악보를 유심히 살폈다. 아름다운 멜로디야. 엄마가 완성하지 못했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를 위해 쓰기 시작한 노래였는데 할머니가 방에 들어와 조심스럽게 앉았다. 서연아, 이 선생님은 유명한 피아노 선생님이셨어. 네가 내일 장기자랑에서 노래할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을 거야.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전 장기자랑에 나가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 그들은 단지 가난한 장학생을 놀리고 싶을 뿐이에요. 그래서 도망칠 거니? 영철의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웠다. 전 노래를 못해요. 서연이 고집스럽게 대답했다. 엄마가 떠난 후로 영철은 노트에서 완성된 곡 하나를 가리켰다. 이건 어때? 한번 불러볼래?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손이 주머니 속 작은 음표 펜던트를 꽉 쥐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안경을 조정했다. 서연이 어머니는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었어요. 그리고 서연이는 그걸 물려받았죠. 엄마처럼 될 수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영철은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누구도 너에게 다른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아. 그저 네가 누구인지 보여주면 돼.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연이 속삭였다. 그냥 불쌍한 고아일 뿐이에요. 그 말에 영철의 눈이 단단해졌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 너는 내 어머니의 딸이야. 그리고 내가 본 바로는 그녀는 놀라운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어.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바라보았다. 내 빛에게, 결코 완성되지 못한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의 표현. 선생님, 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만약 제가 한번 시도해 본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영철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물론이지. 내일 오후 내 집으로 와 함께 시작해보자. 할머니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다. 그녀는 영철을 문까지 배웅하며 속삭였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서연이에게는 희망이 필요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철은 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보았다. 어쩌면 미래가 그를 이 소녀에게 인도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이것이 그가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방법일지도. 다음 날 오후 서연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영철의 집 앞에 섰다. 주소를 2번이나 확인했다. 이렇게 깔끔한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이 왜 그녀에게 관심을 갖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영철이 문을 열었다. 왔구나.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들어오렴. 영철은 서연을 차고로 안내했다. 어제만 해도 먼지와 기억으로 가득했던 공간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피아노는 광택이 나도록 닦여 있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반사했다. 여기까지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서연이 입구에 서서 어머니의 작곡 노트를 가슴에 방패처럼 꼭 안은 채 말했다. 영철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피아노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가리켰다.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소녀의 사진. 미래 내 딸이야. 3년 전에 떠났어. 백혈병이었지. 이어진 침묵은 이전과 달랐다. 긴장된 것이 아니라 공유된 것이었다. 상실에 대한 상호 이해. 저도 누군가를 잃었어요. 서연이 마침내 말했다. 제 엄마를. 서연은 조심스럽게 피아노에 다가갔다. 마치 그 악기가 그녀를 물어뜯을 수 있다는 듯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지 않고 살짝 스쳤다. 악보를 펼쳐볼래? 영철이 피아노 의자에 앉으며 물었다. 서연은 노트를 열었다. 어머니의 필체로 가득한 페이지들이 그들 앞에 펼쳐졌다. 영철은 첫 페이지에 완성된 곡을 살펴보았다. 별빛 아래서 그가 제목을 읽었다. 아름다운 제목이네. 영철의 손가락이 건반 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 음이 공간을 채우자 서연은 몸을 굳혔다. 오랫동안 듣지 않았던 어머니의 멜로디였다. 엄마는 이 노래를 제가 잠들기 전에 불러주셨어요. 서연이 속삭였다. 그녀의 눈은 과거의 행복한 기억에 젖어 있었다. 영철은 계속해서 연주했다. 멜로디는 부드럽게 흘러나왔다. 마치 물이 시냇물을 따라 흐르듯이. 노래해볼래?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못해요. 그럼 허밍만이라도. 영철이 제안했다. 눈을 감고 엄마가 옆에 있다고 상상해봐. 서연은 눈을 감았다. 영철의 연주가 계속되자
그녀의 마음속에서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행복했던 시절, 함께 노래하던 순간들, 그녀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고 작은 허밍 소리가 그녀의 목구멍에서 새어나왔다. 처음에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점점 강해졌다. 영철은 미소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연주를 계속했다. 멜로디가 고조되는 부분에서 서연의 허밍은 갑자기 멈췄다. 왜 멈췄니? 영철이 물었다. 그 부분에서 엄마는 항상 제가 높은 음을 낼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전 할 수 없어요. 영철은 이해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할 필요는 없어. 음악은 참을성 있게 우리를 기다려줘. 그는 연주를 멈추고 피아노 의자에서 일어났다.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다. 이게 뭐예요? 서연이 물었다. 미래가 콩쿠르에 나갈 때마다 가지고 다녔던 행운의 부적이야. 작은 음표 브로치지. 영철이 설명했다. 네가 가졌으면 해. 서연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반짝이는 작은 음표 브로치가 있었다. 그녀의 주머니 속 어머니의 펜던트와 묘하게 닮아 있었다. 못 받아요. 서연이 속삭였다. 너무 소중한 물건인데. 미래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길 원했을 거야. 영철이 말했다. 네가 노래할 준비가 될 때까지 이것이 너에게 용기를 줄 거야. 서연은 조심스럽게 브로치를 받았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이 금속 표면에 반사되어 작은 무지개를 만들었다. 내일 다시 와서 연습할래? 영철이 물었다. 서연은 망설였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희망이 싸우고 있었다. 내일 장기자랑이에요. 그럼 오늘 밤 더 연습해야겠네. 영철이 다시 피아노 의자에 앉았다. 준비됐니?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브로치가 따뜻하게 느껴졌다. 마치 미래와 어머니, 두 영혼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았다. 다시 한 번만 더 쳐주세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이번에는 노래해볼게요. 또 고음을 피하고 있구나. 영철이 갑자기 연주를 멈추며 지적했다. 첫 만남 이후 2주가 지났다. 서연과 영철은 매일 오후 연습을 이어왔다. 처음에는 서연이 노래를 허밍하는 것만으로도 큰 성취였다. 그러나 점차 그녀는 가사를 입에 담기 시작했고 목소리는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갔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멜로디의 클라이맥스, 가장 높은 음에 도달할 때마다 서연의 목소리는 마치 유리처럼 깨져버렸다. 할 수 없어요. 서연이 좌절감에 어깨를 떨었다. 그 음에 도달하려고 할 때마다 엄마가 언젠가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던 게 생각나요. 영철은 서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었다. 감정의 장벽이었다. 내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니, 서연아? 작곡가 이상으로? 질문은 서연을 당황하게 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엄마는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마침내 대답했다. 광고 음악을 작곡하셨지만 항상 더 큰 무대를 꿈꾸셨어요. 걸작이라 부르던 것을 언젠가 완성하겠다고 하셨죠. 서연은 작곡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내 빛의 개라는 제목 아래 미완성된 멜로디가 있었다. 아빠가 우리를 떠나고 난 후에 이 곡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서연이 속삭였다. 저를 위한 노래였죠. 영철은 악보를 자세히 살폈다. 아름다운 시작이야. 네 어머니는 진정한 재능을 가지셨어. 완성하지 못하셨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고 전날 밤 엄마는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내 빛을 위한 완벽한 엔딩을 찾아야 해라고요. 영철이 뭔가 말하려는 순간 밖에서 자전거 타는 소리가 들렸다. 민호와 그의 친구들이 차고 앞에 나타났다. 야, 장학생. 민호가 창문을 통해 서연을 보고 소리쳤다. 내일 대망의 날인데 망신당할 준비됐어. 아이들은 웃으며 자전거를 타고 떠났다. 그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공기 중에 맴돌았다. 서연은 급하게 노트를 닫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할 수 없어요. 그들이 저를 비웃을 거예요. 서연아, 영철이 부드럽게 말했다. 네가 두려워하는 건 민호와 그 친구들이 아니야, 그렇지?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손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네가 두려워하는 건 네 자신이야. 네 안에 있는 목소리, 그리고 그 목소리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 물었다. 노래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야. 그것은 영혼의 표현이지. 네가 높은 음을 피하는 이유는 그곳에 내 감정이 숨어 있기 때문이야. 슬픔, 분노, 상실감, 모두 그 음표 안에 갇혀 있어.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저녁의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어머니가 떠나고 난 후
서연이 마침내 고백했다. 아빠는 연락도 없이 사라졌어요. 전화도 편지도 없었죠. 마치 저도 같이 죽었어야 했던 것처럼요. 영철의 눈이 슬픔으로 가득 찼다.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서연아.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이 저를 떠나는 거죠?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왜 저는 항상 남겨지는 거죠? 영철은 서연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아 다시 연주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내 빛의 개의 멜로디였다. 그런데 영철이 연주하며 말했다. 만약 우리가 이 노래를 완성한다면 어떨까? 서연의 눈이 커졌다. 완성이요. 장기자랑을 위해 영철이 제안했다. 내 어머니에 대한 헌사로서. 서연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눈물 뒤에 작은 결의에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어떻게요? 그녀가 물었다. 어떻게 완성할 수 있죠? 영철은 미소 지었다. 함께. 네 어머니가 시작한 것을 우리가 마무리하는 거야. 네가 가진 그녀의 기억과 내가 가진 음악적 경험으로.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노트를 다시 펼쳤을 때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엄마가 좋아하실까요? 그럴 거라 확신해 영철이 대답했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을 세상과 나누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헌사가 있을까? 그날 밤 서연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 영철은 그녀에게 한 가지 과제를 주었다. 내일 올 때 네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여기에 두고 와. 그저 음악만 가져오렴. 청중을 생각하지 말고 음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집중해. 영철이 새롭게 완성된 멜로디를 연주하며 조언했다. 서연의 어머니가 남긴 미완성 노래는 변화했다. 영철은 멜로디를 완성하는 것을 도왔고 함께 그들은 상실, 희망,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는 사랑에 대한 가사를 만들었다. 엄마가 이 부분을 어떻게 완성하려고 했는지 상상해봐요. 서연이 악보를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서 멜로디가 상승하다가 갑자기 끊겼어요. 영철은 몇 가지 다른 코드 진행을 시도했다. 내 어머니는 아마도 이렇게 해결하지 않았을까? 높은 음에서 시작해서 부드럽게 하강하는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게 엄마 스타일이에요. 항상 희망으로 끝맺음 하셨죠. 그들은 밤늦게까지 작업했다. 서연의 할머니가 전화해서 걱정하자 영철이 직접 그녀를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다. 차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다. 내일 정말 무대에 설 수 있을까요?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야. 영철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용기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학교에 도착했을 때 이미 긴장으로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다. 복도에서 민호와 마주쳤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오늘 볼 거야, 장학생. 민호가 조롱했다. 너의 대실패를.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기다려봐. 그녀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민호의 표정이 의아함으로 바뀌었다. 방과 후 영철은 학교 강당에서 서연을 만났다. 그는 무대 위 피아노에 앉아 있었다. 긴장돼요. 서연이 고백했다. 그럼 이걸 생각해봐. 영철이 말했다. 이 노래는 더 이상 내 어머니의 미완성 작품이 아니야. 이제는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완성했어. 네가 부르는 순간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돼. 그들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연습했다. 서연의 목소리가 강당을 채웠을 때 그녀 자신도 놀랐다. 클라이맥스에서 그녀는 망설임 없이 높은 음을 부르며 온 영혼을 담았다. 서연아. 영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건 완벽했어.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잠시. 영철이 흐려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미래가 너와 함께 노래하는 것 같았어. 서연의 전화기가 울렸다. 할머니였다. 세탁소에서 또 연장 근무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였다. 흔한 일이었다. 노인은 작은 아파트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했다. 할머니가 늙어가고 있어요. 서연이 고백했다. 저 때문에 제가 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너무 많이 일하세요. 영철은 소녀의 얼굴에서 결심이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제 단지 장기자랑 때문만이 아니라 노래하고 싶은 거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비웃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단지 그들이 생각하는 가난하고 깨진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내일을 위해 한 가지 더 준비해야겠구나. 영철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깔끔하게 다림질된 하얀 리본이 있었다. 이건 서연이 속삭였다. 미래가 첫 연주회 때 머리에 맸던 거야. 영철이 설명했다. 내일 네가 사용했으면 해.
서연은 조심스럽게 리본을 만졌다. 정말 괜찮으세요? 미래는 이제 네 안에 살고 있어, 서연아. 네가 노래할 때 그녀의 영혼도 함께 노래하는 거야. 영철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어떤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기대감이었다.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 오랜 침묵 끝에 그는 다시 음악의 약속을 믿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어머니의 펜던트와 미래의 리본을 나란히 놓고 바라보았다. 두 개의 상실이 하나의 새로운 희망으로 엮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창문을 통해 별들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엄마, 내일 지켜봐 주세요. 당신의 노래를 완성했어요. 취소되었다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교장실에서 떨렸다. 그녀는 김 교장 앞에 서 있었다. 엄격한 인상의 남자는 장학생들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박양, 당신의 참가에 대한 우려가 접수되었습니다. 교장은 불편하게 안경을 조정했다. 일부 학부모들이 당신의 가족 상황에 있는 학생이 공연 압박으로 정서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가족 상황이요? 제가 가난하고 부모가 없다는 뜻인가요? 제 말에 말을 넣지 마세요. 교장이 목을 가다듬었다. 우리는 당신의 심리적 안녕을 고려하고 있을 뿐입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학교 유니폼 주머니 속에서 미래의 흰 리본이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졌다. 정말 그게 이유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아니면 가난한 고아가 무대에 서는 것이 학교 이미지에 맞지 않아서인가요? 교무실 구석에서 최 선생님이 대화를 듣고 있었다. 서연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해준 유일한 교사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김 교장 선생님, 존경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자면 최 선생님이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서연의 참가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학생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최 선생님, 교장의 어조는 단호했다.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연은 교장실을 나와 복도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학교 정원에는 부유한 학생들이 웃고 떠들며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그곳에 그녀의 자리는 없었다. 서연아, 최 선생님이 그녀를 따라 나왔다. 포기하지 마. 때로는 규칙이 바뀔 수도 있어. 왜 저를 도와주세요? 서연이 물었다. 다른 선생님들은 모두 저를 투명인간처럼 대해요. 최 선생님은 미소 지었다. 나도 한때 장학생이었거든. 내가 어땠는지 기억해. 학교 문 앞에서 서연은 영철을 발견했다. 그는 그녀를 데리러 왔다가 그녀의 표정을 보고 즉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차렸다. 그들이 날 참가시키지 않을 거래요. 서연이 분노와 좌절감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연약하다고 말해요. 그게 그들의 말이었니? 영철의 눈이 가늘어졌다. 정확한 표현은 정서적 충격이었어요. 서연이 쓰게 웃었다. 제가 무너질까봐 걱정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가난한 장학생이 학교의 자랑인 장기자랑에 나오는 게 싫은 거예요. 영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어떻게 해요?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가 법이에요. 법도 도전받을 수 있지. 영철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게 계획이 있어. 그날 오후 영철은 자신의 옛 제자였던 유명 음악 프로듀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수는 영철이 어둠 속에 묻혀 있었던 지난 3년 동안도 꾸준히 연락을 취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드디어 다시 가르치신다니 기쁩니다. 진수가 전화기 너머로 반가워했다. 진수야, 네 도움이 필요하구나. 영철이 상황을 설명했다. 다음 날 아침 영철과 서연은 함께 교장실 앞에 섰다. 이번에 영철은 공식 서한을 들고 있었다. 한국 음악계의 중요 인사들이 서명한 편지였다. 한국은 서연 같은 재능을 간과할 여유가 없습니다. 영철이 단호하게 말했다. 다른 나라들은 이런 잠재력에 투자하는데 우리는 편견 때문에 낭비하고 있습니다. 교장은 편지를 훑어보며 안색이 변했다. 서명자 중에는 학교 이사회 멤버의 아들도 있었다. 이런 압력은 불필요합니다. 교장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다. 압력이 아닙니다. 영철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단지 재능에 대한 인정일 뿐입니다. 마침내 압박에 못 이겨 교장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박양이 참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둘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개입은 앞으로 용납되지 않을 겁니다. 서연의 눈에 승리의 빛이 돌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무력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그녀가 공손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꽃을 품고 있었다. 교장실을 나오며 영철은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다. 때로는 규칙에 도전해야 할 때가 있어. 특히 그것이 불공평할 때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결의가 자라나고 있었다. 이제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었다. 왜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또 한 번의 지친 연습을 마친 후 서연이 물었다. 장기자랑까지 이제 단 하루만이 남아 있었고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연습했다. 영철은 피아노 건반 위에서 손을 멈췄다. 그는 오랫동안 이 질문을 예상했지만 답을 준비하지는 않았다. 미래가 병의 마지막 단계에 있었을 때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 아이는 나에게 약속하게 했어. 그녀와 함께 음악이 죽지 않도록 하라고. 영철은 일어나 서랍에서 누렇게 변한 봉투를 꺼냈다. 3년 동안 나는 그 약속을 어겼어. 너를 만나기 전까지는. 봉투 안에는 미래의 유치한 필체로 쓰여진 편지가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펼쳐 읽었다. 아빠, 제가 더 이상 여기 없을 때 계속 음악을 연주해 주세요. 음악은 의사들이 고칠 수 없을 때도 치유할 수 있어요. 서연은 말없이 편지를 돌려주었다. 영철의 눈에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내가 너를 돕고 있지만 서연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 또한 나를 구하고 있어.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차고 문을 두드렸다. 민호였다. 그의 평소 오만한 표정은 불안으로 대체되어 있었다. 들어와도 될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민호는 그녀의 불편함을 알아차리고 문간에 머물렀다. 무슨 일이니? 영철이 평온하게 물었다. 민호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꺼내기를 반복하며 초조하게 움직였다. 제 아버지는 제가 명문의대에 들어가길 원하세요. 그가 마침내 고백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음악을 원했어요. 유명한 이영철 선생님이 장학생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는 멈추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내게 사과하러 왔어. 그리고 어쩌면 선생님의 조언도 구하고 싶어서. 영철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겉모습이 다 말해주지 않는군. 아버지는 음악가들은 굶어 죽는다고 말씀하세요. 민호가 중얼거렸다. 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너는 그걸 믿었니? 영철이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그분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신 다른 사람들을 괴롭혔구나.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다. 네 두려움을 다른 데로 돌린 거야.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미안해, 정말로. 내가 비겁했어. 영철은 심사숙고하는 표정으로 그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돼. 민호야, 네가 여기 온 것은 그 첫걸음을 내디딘 거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호가 고백했다. 제 인생을 살고 싶은데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서연은 민호가 항상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그도 자신만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황금빛 감옥이었지만 여전히 감옥이었다. 내일 장기자랑 후에 영철이 제안했다. 내 부모님과 대화할 시간을 마련해 볼게. 때로는 어른들도 자녀의 진정한 열정을 이해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거든. 정말요? 민호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내일 네가 정말 도움이 필요해. 내가? 민호가 놀라 물었다. 음향 설정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서연이 설명했다. 기술부 애들은 내 공연에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민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음향은 내가 자신 있어. 아버지 몰래 음향 기술 수업을 들었거든. 영철은 이 예상치 못한 전개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동맹이 생겨나기도 한다. 그날 밤 서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항상 민호와 그의 친구들을 단순한 괴롭히는 사람들로 보았다. 그러나 오늘 그녀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투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엄마, 그녀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내일 당신의 음악이 모두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장기자랑 전날 학교 강당은 고요했다. 서연과 영철이 최종 리허설을 위해 들어섰을 때 빈 객석들이 내일의 긴장감을 예고하는 듯했다. 다리가 후들거려요. 서연이 고백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빈 공간에 메아리 쳤다. 영철은 무대 위 피아노를 조정하며 미소 지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중요한 것을 앞두고 있다는 증거지. 갑자기 문이 열리고 민호가 음향 장비를 들고 들어왔다. 지난 이틀간 그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다. 한때 괴롭히던 아이에서 헌신적인 조력자로 탈바꿈한 그는 리허설마다 도움을 주었다. 학교 음향 시스템이 형편없어요. 민호가 마이크를 설치하며 설명했다. 서연의 목소리 특성에 맞게 고음 부분을 더 잘 잡을 수 있도록 조정했어요. 서연은 여전히 민호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지만 그의 도움에 감사함을 느꼈다. 왜 갑자기 달라진 거야?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민호는 잠시 케이블 정리를 멈추었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가면을 쓰고 있었어. 남들이 기대하는 역할을 연기하느라 진짜 나를 잊어버렸던 것 같아. 쉽지 않았겠네. 서연이 진심으로 말했다. 민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내게 한 행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리허설이 진행되는 동안 최 선생님이 조용히 들어와 맨 뒷자리에 앉았다. 서연이 노래를 마쳤을 때 그녀는 눈물을 머금은 차에 다가왔다. 이건 단순한 장기자랑이 아니야. 선생님이 말했다. 이건 회복력에 대한 증언이야. 쌤, 왜 저를 도와주세요? 서연이 물었다. 최 선생님은 잠시 망설였다. 내 여동생이 있었어. 음악을 사랑했지.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 현실적인 꿈을 좇으라고 강요하셨지. 그 애는 결국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자신의 목소리를 완전히 잃어버렸어. 이제 은행에서 일하지만 눈에서 빛이 사라졌어. 서연은 초회 선생님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이제 선생님의 헌신이 단순한 친절함 이상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연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서연과 영철은 할머니가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내 어머니의 보물이었단다. 할머니가 설명하며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섬세한 음표 모양의 목걸이가 있었다. 모든 공연에서 이걸 착용했지. 네가 준비되었을 때 갖기를 원했을 거야. 떨리는 손으로 서연은 목걸이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그녀가 항상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던 펜던트보다 훨씬 정교했다. 준비가 된 건지 모르겠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지친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다. 네, 어머니는 항상 말했어. 준비되었다는 건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다는 거라고. 영철은 이 순간의 신성함을 존중하며 뒤로 물러섰다. 이 유산의 전달은 그가 간섭할 수 없는 사적인 의식이었다. 내일 내 어머니의 노래가 완성돼. 할머니가 서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리고 내 목소리를 통해 그녀는 계속 살아갈 거야. 그날 밤 서연은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노래를 계속 반복했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달빛 아래 그녀는 어머니의 목걸이, 미래의 흰 리본, 그리고 손가락 사이로 흐르는 악보를 바라보았다. 엄마, 그녀가 속삭였다. 내일 저를 지켜봐 주세요. 당신의 노래를 완성할게요. 당신이 시작한 것을 시계가 자정을 알렸다. 장기자랑의 날이 시작되었다. 서연의 심장은 마치 곧 무대에 오를 것처럼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더 이상 압도적인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그것은 기대와 결의로 변해 있었다. 강당은 인파로 가득 찼다. 흥분된 속삭임이 공기를 채웠다. 무대 뒤에서 서연은 어머니의 목걸이를 꽉 쥐고 호흡을 가다듬으려 애쓰고 있었다. 영철은 피아노 악보를 정리하고 있었다. 목소리가 안 나오면 어떡하죠? 서연이 속삭였다. 무대의 공포증에 얼어붙으면 어떡해요? 그럼 내가 너 대신 노래할게. 영철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김 교장이 무대에 올라 장기자랑의 마지막 순서를 소개했다. 그의 소개는 짧고 형식적이었으며 다른 참가자들에게 보여주었던 열정은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이영철 선생님의 반주와 함께 박서연 학생입니다. 조명이 무대를 비추자 서연과 영철이 자리에 앉았다. 최전열에는 할머니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불편하게 앉아 있었다. 최 선생님이 그녀 옆에 자리했다. 객석 뒤쪽에서는 몇몇 학생들이 예상된 실패를 기대하며 귓속말을 나누고 있었다. 영철이 내 빛의 개의 첫 음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눈을 감고 어머니의 목걸이를 꽉 쥐었다. 노래를 시작할 순간 공포가 그녀를 마비시키려 했다. 바로 그때 그녀는 어깨를 감싸는 따뜻한 존재를 느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녀를 안아주는 것 같았다. 감은 눈꺼풀 뒤로 그녀는 어머니의 미소를 어렴풋이 보았다. 그리고 노래하기 시작했다. 첫 음절이 흘러나오자 객석의 속삭임이 멈췄다.
서연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작고 불안정했지만 곧 강해졌다. 그것은 맑고 힘차며 날것의 감정으로 가득 찬 목소리였다. 멜로디는 상실에 관한 이야기, 죽음을 초월하는 사랑, 어둠 속에서 발견한 빛에 관한 이야기였다. 가사의 진실성이 모든 청중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어두운 밤하늘의 별빛이 되어 언제나 나를 비추는 당신의 사랑. 객석에서는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다. 할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음향을 담당하던 민호는 마치 최면에 걸린 듯 서연을 바라보았다. 심지어 김 교장도 회의적인 표정을 잃어버렸다. 서연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고음에 도달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빛났다. 그 순수함은 강당의 구석구석을 채우며 청중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내 빛이 되어주는 당신, 어둠 속에서도 길을 비추는. 영철은 반주를 연주하며 자신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서 두 목소리가 얽혀 있었다. 서연의 것과 미래의 것. 노래가 클라이맥스에 이르렀을 때 서연은 눈을 열었다. 그녀의 시선이 객석을 스쳤고 그곳에서 그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압도되어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심지어 그녀를 괴롭히던 일부 학생들조차도 경외심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지막 음이 공기 중에 울려 퍼지며 서연은 그것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선언이었다. 그녀가 더 이상 침묵하거나 숨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 더 이상 가난한 장학생이나 불쌍한 고아가 아니라 자신만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선언. 영철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깊은 자부심을 느꼈다. 3년의 침묵 끝에 그는 미래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음악은 죽지 않았다. 그것은 서연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마지막 음이 사라질 때 서연은 영철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상실을 통해 서로를 발견했고 그 과정에서 치유를 찾았다. 강당의 침묵이 내려앉았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은 숨을 들이쉬었다. 마지막 음이 사라진 후에도 침묵은 몇 초 동안 지속되었다. 그리고 마치 파도처럼 관객들이 일어나 귀청이 터질 듯한 박수갈채를 보냈다. 박수와 환호, 그리고 감동의 눈물이 가득했다. 서연은 얼어붙은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는 이런 반응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영철은 피아노에서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고 관객들에게 인사했다. 모든 사람의 눈에서 그들은 음악의 영향력을 보았다. 단순히 아름다운 멜로디가 아니라 깊은 무언가를 건드린 극복의 이야기였다. 몇 마디 하고 싶습니다. 박수가 잦아들자 서연이 마이크에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의 수줍음 대신 새로운 자신감을 담고 있었다. 이 노래는 제 어머니가 떠나기 전에 시작하셨고 고통을 아름다움으로 변화시키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의 도움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녀는 감사의 눈빛으로 영철을 바라보았다. 이영철 선생님은 3년 전 미래라는 딸을 잃으셨고 그 후로 피아노를 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그는 단지 다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내 목소리를 침묵시키려 할 때 그것을 찾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영철은 서연이 계속 말하는 동안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미래는 분명 놀라운 아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의 아버지는 제가 만난 가장 용감한 분이니까요. 미래는 그토록 많은 고통 후에도 계속해서 음악을 나누는 아버지를 보며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객석에서 한때 서연을 조롱했던 얼굴들이 이제는 존경심을 보이고 있었다. 그녀의 참가를 문제 삼았던 학부모들은 부끄러워 보였다. 김 교장은 복잡한 표정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민호는 음향 부스에서 나와 무대로 다가가 서연에게 꽃다발을 건넸다. 네가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보여줬어. 그가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서연의 할머니는 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무대로 올라와 손녀를 껴안았다. 그녀의 주름진 손이 젊은 얼굴을 감싸 안으며 그 눈에는 숨길 수 없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무대 뒤에서 김 교장이 영철에게 다가왔다. 인상적인 공연이었습니다, 이 선생님. 그가 형식적으로 말했다. 아니요, 교장 선생님. 영철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것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었죠. 김 교장은 불편하게 목을 가다듬었다. 당신의 음악적 배경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가
당신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논의해보고 싶군요. 영철은 미소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순간은 성공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유에 관한 것이었다. 무대 위에서 서연은 여전히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 몇몇 아이들이 그녀에게 사인을 요청했고 몇몇 학부모들은 그녀의 할머니에게 축하를 건넸다. 이거 좀 믿기지 않네요. 할머니가 최 선생님에게 속삭였다. 서연이가 이렇게 빛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항상 빛나고 있었어요. 최 선생님이 대답했다. 단지 올바른 조명이 필요했을 뿐이죠. 민호의 부모님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엄격해 보이는 아버지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들이 음악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가 영철에게 말했다.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만 오늘 이 공연을 보고 나니 어쩌면 제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아이들에게 길을 강요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만의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어렵고 또한 더 값진 일이죠. 서연은 이 모든 대화를 지켜보며 새로운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소속감이었다. 오랫동안 그녀는 이 학교에서 이방인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오늘 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찾은 듯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그녀에게 윙크하는 것 같았다. 선생님, 그녀가 영철에게 말했다. 이게 끝인가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영철은 미소 지었다. 끝? 아니, 서연아, 이건 시작일 뿐이야. 공연 이후 며칠 동안 용산학교는 미묘하게 변화했다. 한때 복도에서 투명인간이었던 서연은 이제 인사와 미소를 받았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인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 자신의 자신감의 변화였다. 등교 첫날 서연은 낯선 시선들을 느끼며 긴장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귓속말과 손가락질이 그녀를 따라다녔지만 이번에는 악의가 아닌 경외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저기 그 애야 장기자랑에서 노래했던 한 학생이 속삭였다. 목소리가 천사 같았어. 다른 학생이 대답했다. 서연은 이러한 관심에 어색함을 느꼈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걸음은 더 당당해졌고 고개는 더 높이 들려 있었다. 점심시간에 민호가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같이 앉아도 될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아버지가 마침내 동의하셨어. 민호가 편지를 보여주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토요일마다 음악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어. 내 안에 항상 음악가가 있었던 거야. 서연이 대답했다. 단지 인정할 용기가 필요했을 뿐. 민호의 친구들도 점차 서연을 그들의 대화에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서연은 그들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도 자신만의 불안과 두려움, 꿈을 가지고 있었다. 오후 수업 후 김 교장이 서연과 영철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그의 위압적인 사무실에서 그는 이전보다 작고 덜 위협적으로 보였다. 용산 학교는 항상 학업적 우수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왔습니다. 그가 격식을 차리며 시작했다. 하지만 아마도 우리는 다른 종류의 우수성을 간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책상 위로 서류를 밀었다. 우리는 박량의 공연에 영감을 받아 새로운 예술 장학금 프로그램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다. 정말인가요? 우리 학교는 다양한 재능을 키우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 교장이 계속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서연의 지도교사로 동행한 영철은 조용한 만족감을 느꼈다. 음악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허무는 힘. 학교를 나서며 서연은 자신의 사물함 앞에서 멈췄다. 그곳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펼쳐보니 최 선생님의 필체였다. 서연아, 내 어머니가 널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지. 언젠가 네가 다른 아이들에게도 이런 용기를 줄 수 있길 바란다. 최 선생님,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가 그저 그녀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였다. 집에서 서연의 할머니는 놀라운 소식을 받았다. 학교의 여러 영향력 있는 가정들이 그녀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안했다. 고급 골프클럽의 라커룸을 관리하는 일로 임금은 훨씬 높고 육체적 부담은 적었다. 자선은 필요 없어요.
할머니가 품위 있게 말했다. 자선이 아니에요, 할머니. 서연이 설명했다. 인정이에요. 제 노래에 박수를 보냈을 때처럼요. 영철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지나가는 벚꽃나무들을 바라보았다. 생명의 주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그의 인생에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미래야,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네가 보내준 천사를 보내줘서 고마워. 영철의 차고는 완전히 변모했다. 한때 먼지 쌓인 기억의 창고였던 공간은 이제 활기찬 음악 스튜디오가 되었다. 미래의 사진들은 이제 새로운 추억들과 나란히 자리했다. 피아노 앞에 앉은 서연, 편안한 의자에서 미소 짓는 할머니, 심지어 음악 수업 중인 민호와 다른 학생들의 모습까지. 한 달이 지난 화창한 오후, 영철은 서연에게 공식적인 봉투를 건넸다. 전국 청소년 작곡 경연대회. 서연이 놀라며 읽었다. 저를 등록하셨어요? 우리가 등록했지. 영철이 정정했다. 내 빛에게로. 서연의 할머니가 차를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이제 더 적은 시간을 일하고 더 건강해 보였다. 선생님이 나머지도 말씀해 드려요. 영철은 미소 지었다. 선정위원회가 이미 우리 녹음을 들었어. 우리는 결승 진출자야. 서연은 믿을 수 없었다. 한때 가난과 상실의 고통으로 제한되었던 그녀의 작은 세계가 매일 확장되고 있었다. 더 있어. 영철이 망설이며 계속했다. 내 어머니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나는 내 법적 후견인이 되어 공식적으로 내 역할을 확립하고 싶어. 너와 할머니가 동의한다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것은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형성한 가족, 즉흥적이지만 진정한 가족에 대한 인정이었다. 미래는 네가 자매였다면 좋아했을 거야. 영철이 부드럽게 덧붙였다. 할머니는 손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쥐었다. 서연아, 이건 내 결정이야. 서연은 말이 필요 없었다. 그녀는 일어서서 영철을 꼭 안았다. 그들은 상실을 통해 서로를 찾았고 이제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학교에서도 변화는 계속되었다. 예술 장학금 프로그램은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끌어들였다. 최 선생님은 이제 모든 사회적 계층의 학생들을 포함하는 합창단을 지도했다. 민호는 이전에 괴롭히는 아이에서 포용의 강력한 옹호자로 변모했다. 이것이 한국이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김 교장이 학교 모임에서 언급했다.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재능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경연대회 당일 서연은 전국에서 모인 다른 결승 진출자들 사이에서 긴장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 영철, 할머니, 그리고 이제는 최 선생님과 민호까지 이 그녀를 지지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 무대 뒤에서 영철은 서연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건 미래가 첫 번째 큰 경연대회에서 가지고 있던 거야. 상자 안에는 작은 비취 브로치가 있었다. 행운을 상징하는 거야, 영철이 설명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아침 이것을 받았어. 그는 그녀에게 편지를 건넸다. 한국 최고의 음악 학교 중 하나인 서울예술고등학교에서 온 것이었다. 그들은 서연에게 장학금을 제안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떡해요? 서연이 놀라서 물었다. 내 공연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어. 영철이 설명했다. 누군가가 장기자랑을 녹화해서 올렸고 그것이 수만 번 공유됐지.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내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더라? 영철이 미소 지었다. 준비되었다는 건 두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서연이 문장을 완성했다. 무대에 서기 직전 서연은 어머니의 목걸이와 미래의 브로치를 만졌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녀를 지지하는 두 세계, 살아있는 사람들과 영원히 그녀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 서연아, 영철이 그녀의 이름이 호명되기 전에 속삭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이미 승리자야. 네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가 무대로 걸어나갈 때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의 무게를 느끼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해방감을 느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다. 무대 위에서 조명이 그녀를 비추기 전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고 맹세할 수 있었다. 날아올라라, 내 빛이여. 이제 내 차례야. 서울문화센터의 대강당은 전국 청소년 작곡 경연대회 결승전을 위해 우아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심사위원들 사이에는 한국 현대 음악계의 거장들이 자리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무대로 걸어나갔다. 강당의 크기와 품격이 압도적이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다. 3개월 전에 겁에 질린 소녀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 자신의 목소리를 발견한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이 노래는 상실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가 마이크에 말했다. 하지만 또한 만남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목소리를 잃어야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객석에서 할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최 선생님과 함께 앉아 있었다. 민호와 그의 친구들, 심지어 김 교장까지도 응원하러 왔다. 영철은 피아노 앞에 앉아 서연에게 믿음의 미소를 보냈다. 그녀는 목에 걸린 어머니의 목걸이와 옷에 단 미래의 브로치를 만졌다. 두세 개가 그녀 안에서 만나고 있었다. 영철이 첫 음을 연주하기 시작했을 때 서연은 눈을 감았다. 이제 그녀에게 내 빛에게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이야기였다. 상실, 발견,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신을 찾는 여정에 관한 이야기. 서연의 목소리가 강당을 채우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이전보다 더 강하고 확신에 찬 것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의해 제한되지 않았다. 그것은 자유롭게 흘렀고 그녀가 경험한 모든 기쁨과 고통을 담고 있었다. 객석에서 관객들은 그녀의 진정성에 사로잡혔다. 음악 전문가들조차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그토록 깊은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지 놀라워했다. 노래가 클라이맥스에 이르렀을 때 서연은 가장 높은 음표를 완벽하게 도달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마침내 어머니의 유산을 완성했다는 것을 알았다. 노래는 더 이상 미완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었고 호흡하고 있었으며 수백 명의 낯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영철은 반주를 연주하며 자신의 상실이 이제 기쁨으로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미래는 물리적으로 사라졌지만 그녀의 정신은 서연과 그가 만든 이 아름다운 연결을 통해 계속 살아가고 있었다. 노래가 끝났을 때 한순간에 경외로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객석이 폭발했다. 관객들은 기립 박수를 보냈고 몇몇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심사위원장인 저명한 작곡가가 마이크 앞으로 다가왔다. 40년간 경연대회를 심사하면서 이토록 진정성 있는 공연을 목격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 음악은 항상 한 HN, 우리의 집단적 슬픔을 표현하고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젊은 소녀는 우리를 민족으로서 특별하게 만드는 본질을 포착했습니다. 1등상 트로피가 서연의 손에 쥐어졌을 때 그녀는 영철, 할머니, 그리고 그녀의 여정에 함께한 모든 이들을 바라보았다. 괴롭힘으로 계획되었던 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변모한 것이었다. 수상 후 인터뷰에서 한 기자가 물었다. 이 성공이 당신의 미래 계획을 어떻게 바꿨나요? 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저는 이제 제 목소리가 단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침묵 속에 갇힌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제 꿈은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목소리를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6개월 후 영철의 집 차고는 또 한 번 변화했다. 이제 그곳은 희망의 소리라는 작은 음악 재단의 본부가 되었다. 이 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 음악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서연은 이제 서울예술고등학교의 학생이었지만 매주 토요일마다 영철과 함께 어린 학생들을 가르쳤다. 민호도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서연이 어느 날 영철에게 말했다. 영철은 지혜롭게 미소 지었다. 진정한 음악의 힘은 그것이 단순히 우리 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위한 것이라는 데 있어. 너의 어머니와 미래는 그것을 알았어. 그리고 이제 너도 알게 되었지. 서연은 창밖으로 흩날리는 벚꽃을 바라보았다. 봄이 다시 왔고 새로운 시작의 약속을 가져왔다. 그녀의 여정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엄마,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당신의 노래를 완성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만의 노래를 쓰기 시작할 거예요. 한국에서 수천 년의 전통과 빠른 현대화 사이에서 서연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적 성공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것은 문화적 정체성과 개인적 표현 사이의 균형, 전통적 기대와 개인적 열정 사이의 조화에 관한 이야기였다. 한때 침묵된 목소리가 이제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메아리는 계속해서 더 많은 마음에 닿을 것이다.